네, 계속해서 전기가열 및 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열 이론을 배웠죠. 거기에서 배운 열 이론을 바탕으로 전기 응용입니다. 응용해야 돼요. 어디에? 전기가열 및 전기로에 먼저 응용을 합니다. 전기가열과 전기로는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가열하고요. 전기로는 뭐요? 용광로 아시죠? 로. 우리가 밀폐된 곳에 열을 가하면 우리 쇳물이 녹는 것처럼 그렇게 녹이는 부분이 전기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계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다 딱딱딱 종류, 특징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교재에 그림을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림을 바탕으로 이름, 그림, 특징, 뭐 명칭 이런 것들 나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 출제비는 굉장히 높아요. 높고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잘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쭉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기가열입니다. 전기가열은 전기를 이용해서 가열하는 거예요. 먼저 지금 1장 저항가열 있죠. 저항가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가열 있습니다. 또 유도가열, 유전가열이 있습니다. 1장에서 배웠던 적외선 있죠. 적외선 램프, 적외선 가열 있고 전자빔 레이저, 이러한 가열이 전기가열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저항, 아크, 유도 있죠. 이 세 개는 전기로에도 사용이 됩니다. 저항가열, 아크가열, 유도가열, 그리고 저항로, 아크로, 유도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3장에서는 이렇게 저항, 아크, 유도, 그 다음에 유전, 적외선, 전자빔, 레이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각각의 특징을 그림과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항가열입니다. 저항. 도체 내 저항선입니다. 저항선 우리가 줄열 있죠. 우리가 I 제곱 RT. 이게 전력량이죠. 전력량이자 곧 열량입니다. 열량.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저항에 일종의 피열물 자체가 저항입니다.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만큼의 열량이 발생하고 그 열량만큼 가열이 되는 방식.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보면 직접식이에요. 보면 전원 인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전류가 이렇게 해서 전극과 전극 사이니까 피열물이 직접 다 있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피열물에서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데 얼마만큼? I제곱 RT만큼의 열량이 발생하는 겁니다. 직접식이고요. 간접식은 뭐냐?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피열물, 열을 받는 물체가 있고 여기에는 발열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식에는 전극에서 전극으로 바로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발열체가 없는데 간접식에는 발열체가 있습니다. 열을 내는 거. 우리 앞장에서 나왔습니다. 맞죠? 앞에서 나왔고요. 발열체에서 이렇게 열을 발생시키면 피열물이 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되는 거. 개념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가볼게요. 우리가 직접식 저항 가열에는 직접식은 우리가 이렇게 외우세요. 흑카카. 직접식 저항 가열에 흑카카, 직흑카카 이렇게요. 흑연화로 카보론 덤로 카바이드로가 있습니다. 주관식 아니죠.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흑카카만 외우셔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전원을 인가하면 흑연전극이 있어요. 그래서 흑연화로입니다. 얘가 흑연화고요. 흑연전극, 여기 흑연전극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극을 흘리면은 피열물이 가열이 되는 것이 이 흑연화로가 됩니다. 네.
여기서 다른 것은 크게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요. 흑연화로 카보론 넘노 카바이드로, 즉 직접 저항 가열의 종류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간접 저항 가열이 있습니다. 간접 저항 가열은 앞에서 나왔었죠. 간접 저항 가열은 반드시 발열체가 있습니다. 발열체. 그래서 간발크염, 간발크염입니다. 간발크염. 간접 저항 가열은 여기 나온 일반적인 발열체를 사용했다. 발열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크립톨로가 있는데, 크립톨로는 뭐냐면 이 발열체로 탄소, 크립톨로는 발열체로 탄소, 염용로는 뭘까요? 염은 소금이죠. 소금. 용융염을 사용한 것. 혹은 용융염은 우리가 다른 말로 융해염이라고도 합니다. 용융염, 융해염을 사용한 것이 간접 저항 가열을 발열체, 크립톨로, 염용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요렇게 발열체가 사용돼서 발열체로구나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수록한 것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동작 원리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항 가열이 있고요. 다시 저항 가열은 직접과 간접으로 나눠지고, 직접은 흑카카, 그 다음에 간접은 간발크염 이렇게 외워주시고 과감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열로서 아크 가열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뭐요? 아크입니다. 이게 아크가 발생하는 거죠. 아크를 발생시켜서 가열하는 것이 아크고, 여기 아크 가열도 직접식과 간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요, 아크열을 가열에 이용한 것으로 직접식과 간접식이 있으며, 인조천연 흑연전극을 사용하고요. 다시 전극 사이 공간에, 아크 보시면 전극 사이 공간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고열에 의한 방식이 아크 가열입니다. 여기 공간이에요. 공간에, 전극 사이 공간에 아크가 발생한다.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아크를 이용한 것이고, 여기서 우리 직접식을 에러식이에요. 에러식. 직접식을 에러식. 그 다음에 간접식을 요동. 우리 옛날에 요동정벌 할 때 요동. 예. 간접식은 요동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식 에러식, 간접식 요동식 하고, 여기에도 과감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크 가열이고요. 그 다음에 유도 가열입니다. 유도 가열부터 시험이 더 많이 나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특징까지 해서 잘 나옵니다. 우리가 유도 가열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전기 자기학이라는 과목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전기 자기학이라는 과목 보면은 전자 유도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 유도 현상의 유도. 이 전자 유도 현상을 이용한 가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전원에, 여기 교류 전원입니다. 직류 전원 아니고요. 교류 전원입니다. 교류죠. 전원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자기장이 발생하고요. 이 사이에 도전성 용기 안에, 이런 도전성 용기 안에 피열물을 넣으면 여기에서 사방에서 열이 인가됩니다. 열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 피열물이, 요 안에 있는 피열물이 열을 받는 거예요. 가열이 되는 것이, 이것이 유도 가열입니다. 그럼 유도 가열의 전원을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전기 자기학 과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교류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가열로 사용되는 전원은 직류는 불가능합니다. 교류가 되고요. 전원에 저주파가 있고 고주파가 있는데, 저주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60Hz를 조금 유식한 말로 상용 주파수라 그러죠. 상용 주파 교류가 되고요. 고주파는 우리가 한 5에서 20kHz 정도의 높은 주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직류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전동 발전기, 전원으로는 고주파일 경우 고주파 전동 발전기나 불꽃 간극식 고주파 발생 장치, 진공관 발전기 등이 전원으로 사용되고요. 특징 더 자주 나오는데 특징으로는 피가열물 내에서 직접 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열원이 필요 없습니다. 열을 직접 발생시키는 우리가 전극이나 혹은 발열체 등이 필요 없고요. 얘는 일종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일종 전원과 이 피열물이 떨어져 있으니까 일종의 간접 과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간접입니다. 그래서 일단 열원이 필요 없고요. 표면층만의 가열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 표면층만의 가열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피가열물에 필요한 부분만 가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뺐다 그러면 이 일부만 가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온도 제어가 정확하고 용이합니다. 용도가 어떤 곳에 사용하냐면 보시면 표면 가열이라고 했죠. 반도체 정년, 단결정 제조, 반도체 정년이나 금속의 표면 가열에 이 유도 가열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전원과 특징 부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 가열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전 가열이 있습니다. 유전 가열. 유전 가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전기 자결 공부하시면은 조금 유전체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유전체라고 있습니다. 유전체는 엡실론 S에서 요 비유전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전체를 다르게 하면 절연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연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체. 그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체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어요? 나무, 유리 이런 것들 있죠. 나무 같은 것들 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유도, 전자유도는 금속입니다. 금속의 표면, 반도체 정연, 금속이고요. 지금 유전가열은 유전체 나무, 대표적으로 나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전체의 가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고주파 전원을 사용합니다. 유도와 유전이 많이 헷갈리고 비슷한데 유도는 상용 주파수나 고주파 5에서 20Hz 이렇게 사용되어 있죠. 우리가 유전 가열은 유전체를 가열하는 것이고 전원으로는 고주파 전원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극과 전극 사이에 피열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일종의 얘는 직접 가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극과 전극 사이에 피열물을 넣어요. 발열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전 가열, 직접 가열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유전 가열은 교류 자개 중에서 전련설 피열물에 생기는 유전체, 전련체, 손실에 의한 가열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식 가열, 모양 떠오르시면 직접식 가열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특징, 직류 사용 불가합니다. 이것은 공통적이에요. 유도가열과 유전가열 모두 공통적으로 직류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교류 얼마냐? 얼마? 1에서 200. 고주파 중에서도 200MHz입니다. 1에서 200MHz의 교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이 있을 겁니다.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손실, 유전체의 손실. 그 값이 얼마냐면 P가 9분의 5의 주파수의 비유전율 입실론 S에 그 다음에 전개 제곱의 탄젠트 델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이만큼의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이 전력 손실이 뭐다? 바로 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탄젠트 델타라고 했죠. 유전 손실 정지업이죠. 유전 손실 정지업이라고 탄젠트 델타. 이런 부분도 뭐 전기 자기약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전기 응용 자체가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기 응용은 회로 이론, 뭐 전자기학, 전기기기, 전력공학에서 배운 모든 과목을 실제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뭐 유전체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여기 뭐 유전 손실 정접들도 그렇고 자기학에서 배운 내용 그 이론을 갖고 와서 활용한 거죠. 네, 거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최적당 유전체 손이 이러한 공식이다. 계산 문제보다는 공식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나무 뭐요? 활용도가 목재에 접착, 목재 건조, 그 다음에 뭐 비닐막에 접착, 목재 비닐 이렇게요. 목재 비닐, 나무 비닐을 가열하는 것이 유전 가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서 선정 주파수에 따라서 1에서 200MHz 주파수를 가변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선정 주파수에 따라서 선택 가열이 가능합니다. 선택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유전 가열은 선택 가열, 주파수에 따라서 선택 가열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적외선 가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외선은 1장에서 나왔었죠. 적외선 전구 어디서 나왔어요? 온도 복사를 이용한 전구가 백열 전구가 있고 할로겐 전구가 있고 기타 전구가 있었는데 기타 전구에 적외선 가열이 사용되고요. 이 적외선은 가열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뭐 전기로처럼 그러니까 철을 녹여야 된다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온도까지는 가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 방식 보시면 간단하죠. 적외선 전구를 피열물에 쪼이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 온도 복사 있죠. 온도 복사였죠. 온도 복사에서 열이 피열물에 닿아서 가열이 되는 겁니다. 실제 피열물 가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양쪽에서 적외선 전구를 쫙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열물을 이렇게 진행시키면 진행 방향으로 이 적외선 전구에 열을 받아서 모두 가열이 되는 거죠. 이것이 적외선 가열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가열은 용도가 자동차 도장 등의 표면 건조. 얘가 그렇게 높은 온도까지는 못한다 그랬죠. 하지만 자동차 도장, 도장이 자동차 도장을 얘기합니다. 도장 등의 표면 건조. 그 다음에 뭐 방직이나 염색 이런 곳에 뭐 녹인다기보다는 그냥 가열하는 의미에서요. 방직, 염색, 도장 등의 표면 건조 이렇게. 그다음 구조가 간단하죠.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도 간단하고요. 연료 손실이 적고 작업 시간이 단축되고요. 여기선 1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적외선 전구에 의한 복사열을 이용한 것입니다. 복사열. 네, 적외선 전구였고요. 그 다음에 전자빔입니다. 전자빔. 네. 그림만 보셔도 여기에서 빔을 딱 쏘는 거죠. 빔을 쏴서 이 피용접물을 가열하는 것이 전자빔 가열입니다. 볼게요. 공기 중에서 고속으로 가열한 전자를 접속해서, 공기 중에서 고속으로 가열한 전자가 전자빔입니다. 그것을 접속해서 그 전자의 충돌에 의한 에너지로 가열하는 방식이고, 특징을 한번 보면은 고융점 체력, 융점은 녹는다는 거죠. 녹는 온도가 높은 것. 우리가 1장에서 필라멘트 할 때 텅스텐을 사용한다 그랬죠. 왜 텅스텐을 사용하느냐? 그 텅스텐의 녹는 온도가 1300도, 1400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텅스텐이 녹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전자빔 가열이 어디에? 텅스텐, 즉 필라멘트 등의 가열에 전자빔 가열이 사용된다. 금속 박 재료의 용접, 금속 박,
얇죠. 금속박 같은 거 얇은 거 전자빔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용접을 해야 가열을 한다. 그 다음 진공 중에서 가열이 가능하다. 진공 중에서 가열이 가능하고 에너지 밀도나 분포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전압을 조정해서 에너지 밀도나 분포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고 가열 범위를 극히 국한된 부분에 집중시킬 수가 있다. 집중시킬 수가 있다. 대단히 적은 부분의 가공이나 굉장히 적은 부분, 집중이나 뭐 비슷하죠. 적은 부분의 가공이나 구멍 뚫는 작업이 쉽다. 그 다음에 용도 말씀드렸지만 텅스텐, 내눔 탄탄, 몰리브덴, 지르코늄과 티타늄 등 고융점 활성 금속의 가열에 전자빔 가열이 사용됩니다. 텅스텐, 그래서 필라멘트 가열, 그 다음에 뭐 금속박 재료 이런 것들, 내눔 탄탄, 뭐 자주 나오는 것 몰리브덴이나 지르코늄 이런 것들의 가열에 전자빔 가열이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빔 가열에 우리가 전기 가열에 마지막으로 레이저 가열이 있습니다. 레이저 말 그대로 레이저를 이용한 거예요. 유도 방출에 의한 광을 발진 혹은 증폭시키는 장치. 유도 방출에 의한 광을 발진, 증폭시키는 장치가 되고요. 레이저 가열은 어떤 곳에 단일 파장의 적외선, 기계 분야의 절삭, 기계 분야에서 자르는 거, 레이저로 쭉 자르는 거 있죠. 용접, 용단, 표면 처리 및 의료 분야에서 레이저 가열이 사용되고요. 레이저 가열 특징, 레이저 가열은 앞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가열보다 출제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한번 특징을 한번 쭉 정리만 해볼게요. 단색 광으로 자연광에 비해 집광을 작게 할 수 있으며 높은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레이저 가열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진공은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전자빔 가열은 진공 중에서 가열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레이저 가열은 꼭 진공 아닙니다. 일반 대기 중에서 가열하므로 진공이 필요하지 않다. 대기 중에서 가열한다. 그 다음에 보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제어할 수가 있고 미소 부분에도 여기도 똑같이 미소 부분에도 직광이 가능하므로 열의 변질이 적은 가공이나 미세 가공이 가능하다. 고속 가열도 가능하고요. 원격 가공도 가능합니다. 피열물은 이런 피열물은 도전성, 자화성, 금속, 비금속을 불문하고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다. 이런 레이저 가열의 특징입니다. 네. 그림과 함께 특징을 한번 쭉쭉쭉쭉 한번 보세요. 뭐 진공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수공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로의 종류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기로에서 저항 가열, 아크 가열, 유도 가열은 저항로, 전기로인 저항로, 아크로, 유도로에도 그대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똑같다라고 했죠. 보세요. 저항로에서 직접식 흑카카. 저항로에서 간접식 발크염이라 그랬죠. 발크염, 발크염 똑같습니다. 저항로나 그 다음에 저항 가열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로입니다. 아크로도 마찬가지고 직접 아크는 L식, 직접은 L식, 간접은 우리가 요동땅 할 때 간접은 요동이라고 했습니다. 유도로는 저주파, 상용주파사로 사용하는 저주파, 그 다음에 고주파가 있다라고 했죠. 저주파는 우리가 보통 비철금속의 용해 등에 사용되고요. 고주파는 특수강, 금속의 표면 처리 이런 곳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로는 가열과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항 가열과 그다음에 전기 가열과 전기로였고요. 이제 나머지 기타 전열의 이동 보겠습니다.
기타 전열의 이동이라고 하면은 전열을 사용하는 나머지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일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용접이 있을 겁니다. 용접. 전기를 사용해서 열을 발생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건조도 있겠죠. 건조. 그래서 기타 전열의 이용에서는 보일러, 용접, 건조 이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첫 번째 전기 보일러가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보일러. 보일러의 종류는 우리가 발열체, 전극, 발열체를 이용한 전기 보일러에 우리가 앞에서 전기 가열에서 나왔던 저항가열에서도 나왔죠. 저항가열에서 나왔던 발열체를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전극에서 열을 발생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전기 보일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열체식은 발열체로서 전열선을 관중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넣어 가열하는 방식이고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소형에 적합합니다. 전극식은 발열체가 없이 전극, 우리가 전기 가열 중에서 저항 가열, 뭐가 있었어? 저항 가열에 우리가 똑같이 있었죠. 우리가 전극에서 바로 가열하는 직접식, 그 다음에 발열체를 이용하는 간접식이 있었죠. 그러면 전기 보일러도 똑같이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개념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 용접이 있습니다. 전기 용접도 앞에서 했던 가열과 유사합니다. 전기 용접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기 용접은 저항 용접, 가열도 저항 가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었다? 아크 가열 있었죠. 용접도 아크 용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가열 있었죠. 앞에서 유도 용접이 있다는 겁니다. 유도 용접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먼저 전기 용접에서 저항 가열처럼 저항 용접을 보도록 할게요. 저항 용접. 저항 용접은 우리가 맞대기 용접 있고요. 그 다음에 겹치기 용접이 있습니다. 맞대기와 겹치기. 얘는 용접물과 용접물을 맞대기 한 거예요. 맞대기. 맞 붙여놓고요. 시키는 양쪽을 밀어요. 밀면서 전기를 가합니다. 전기를 가하면 양쪽 밀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용접이 되는 거예요. 용접. 이것이 옵셋 용접입니다. 맞대기 용접에 옵셋 용접과 플래시 용접이 있고, 여기에 충격 용접도 있는데, 보통 저항 용접에는 맞대기 용접, 먼저 맞대기 용접에는 옵셋 용접과 플래시 용접, 그리고 충격 용접이 있습니다. 플래시 용접은 뭐냐면 맞대기 용접의 일종이기 때문에 옵셋 용접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부분 있죠. 돌출된 부분, 돌기 부분을 가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래시 용접은 플래시예요. 불꽃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 플래시 용접을 불꽃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다시 저항 용접은 맞대기 용접과 겹치기 용접이 있는데, 맞대기 용접에는 옵셋 용접, 이렇게 전기를 가하면서 압력을 가서 용접하는 것이고요. 플래시 용접, 이것은 이런 돌기 부분의 용접을 주로 하는 거고요. 불꽃을 이용해서 불꽃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가하는 충격 용접까지 맞대기 용접의 종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맞대기 용접 말고 겹치기 용접이 있습니다. 겹치기 용접은 우리가 겹치기 용접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점 용접이 있고요. 프로젝션 심 용접이 있습니다. 겹치기 용접은 점 용접, 프로젝션, 심 용접이 있는데, 딱 그림 보면 이해가 되시죠? 점 용접인데 지금 비용접물을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이 용접물 철판을 붙여 놓은 거. 그러고 나서
여기에 압력을 가하면서 전기를 딱 가요. 그럼 빵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자동차 차체를 보시면 자동차 안쪽이 다 금속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프레스에 꽝 찍어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어 부분하고 뭐 그 사이드 부분하고 붙인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따로따로 조립을 해서 이렇게 맞대어 놓고 빵빵빵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용접이 돼서 차체가 하나 이렇게 완성이 하는 거죠.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용접. 요런 식으로 용접하는 겹치기 용접입니다. 지금 겹치가 났죠? 점용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용접은 우리 앞에서 플래시 용접처럼 지금 이런 부분 돌기 있죠, 돌기 부분을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는 이런 돌기 부분을 이렇게 용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프로젝션 용접이고요. 그래서 다른 말고 한국말로는 돌기 용접이라고 합니다. 프로젝션 용접이고요. 프로젝션 용접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돌기 용접 중에서 겹치기 용접 중에서 돌기 용접인데 속도가 빠릅니다. 돌기 용접은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고 판재 두께가 달라도 용접이 가능하고요. 피치가 작은 용접도 가능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겹치기 용접 중에서 프로젝션 용접. 그 다음에 심용접은 겹치기 용접이죠. 보시면 이게 뭐예요? 롤러입니다. 롤러. 압력을 가하는 롤러에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용접은 롤러가 있는 거예요. 모재를 이동을 이렇게 하면 여기 겹쳐놓고 쭉 용접이 되는 것이 심용접이 됩니다. 이 심용접도 우리가 저항용접에서 겹치기 용접 중에 일종이 되고, 그래서 겹치기 용접에 심용접, 이렇게 프로젝션 용접, 그 다음에 점용접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항 우리가 용접이었고요. 저항 용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저항 다음에 아크가 있겠죠. 아크 용접이 있습니다. 아크 용접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그 아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접이라면 이것 떠오르시죠? 앞에서 뭐 자동차 빵빵빵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접하고는 다르지만 이 아크 용접은 아크 불꽃을 사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용접입니다. 모재 용접봉을 가지고 하면 아크가 발생해서 쫙 용접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접이 이 아크 용접인데, 아크 용접은 아크 열에 의해서 금속을 가열하여 용융 접합시키는 방법. 아크의 열에 의해서 금속을 가열해서 용융 접합시키는 방법이고, 우리 아크는 용접은 그러니까 뭐 전기기기나 전기 설비에 나왔지만 용접할 때 수화 특성을 가져야 한다. 뭐야? 수화 특성보다 전압과 전류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크면 전압이 작고 전류가 작으면 전압이 큰 이런 수화 특성을 가져야 된다. 아크 용접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 용접에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모정이요. 모정. 뭐요? 어머니의 사랑, 모정. 예, 그게 아니고 모 플러스 정, 모정이죠. 뭐냐? 모재가 있고 용접봉이 있습니다. 모재가 플러스이고, 그러면 모재가 플러스를 연결하면요, 용접봉은 마이너스 연결하죠. 모재가 플러스일 때 정극이고요. 반대로 모재가 마이너스면 뭐요? 부극성이겠죠. 모재가 플러스면 정, 모재가 마이너스면 부. 그래서 모 플러스 정, 모정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모재가 플러스면 정극성, 모재가 마이너스면 부극성, 이렇게 이것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아크 용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용접이기 때문에 뭐 수화 특성과 모정 생각해 주시면 되고, 불활성 가스 용접입니다. 불활성이 무슨 말이에요? 불활성은 뭐 화학 변화가 없다.
잘 타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화학 변화가 없는 가스를 이용한 용접이 불활성 가스 용접입니다. 그래서 불활성 가스 용접은 텅스턴 전극과 모재 사이에 모재가 있는데 텅스턴 전극과 모재 사이에 방전을 발생시키고 그 주위에 텅스턴 전극과 모재 사이에 방전을 발생시키고 나서 그 방전 주위에 가스를 투입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그 가스가 어떤 가스? 아르곤과 헬륨. 이 아르곤과 헬륨이 불활성 가스가 됩니다. 불활성 가스, 아르곤과 헬륨 같은 불활성 가스를 부어서 용접 후에 산화를 방지한 용접 방법인데 아르곤과 헬륨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활성 가스로 아르곤과 헬륨이 있는데 아르곤을 더 많이 사용해요. 아르곤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다 좋아요. 아르곤이 다 좋은데 이 산화 방지 있죠. 산화 방지는 헬륨이 더 좋습니다. 산화 방지 헬륨이 더 좋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아르곤이 다 좋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르곤이 더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불활성 가스에서 이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뭐요? 산화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곤도 사용하고 헬륨도 사용합니다. 그 특징을 보면은 산화 방지는 헬륨이 더 낫지만 나머지 특성이 모두 아르곤이 낫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활성 가스 용접을 사용하는 그 금속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오면 이 용접은 불활성 가스입니다. 이 외에도 스테인리스강, 기타 특수강,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자주 나오고요. 스테인리스, 기타 특수강은 불활성 가스 용접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용접들 있는데 나머지 용접들은 뭐 꼼꼼하게 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용접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말 그대로 접속시키는 게 아니고 초음파를 가하면 가열이 되는 거, 용접이 되는 겁니다. 초음파 진동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것이고 이 초음파 용접은 직접적으로 그 용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음파를 이용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가파종이 적어서 변형이 적고요. 외부 가열이 필요하지 않죠. 예, 용접인데 외부 가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용접하기 때문에 열적 영향이 적습니다. 서로 다른 금속의 용접 길이도 초음파를 인가해서 가능하다. 초음파 용접이고요. 플라즈마 Z, 뭔가 최신 기술 같죠. 플라즈마 Z 용접입니다. 노즐에서 분출하는 아르곤, 질소, 수소 등의 불활성 가스, 여기도 불활성 가스 나오네요. 그 중에서 가스 중에 직류전압이나 고주파 전기를 가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예,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플라즈마의 고온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것이 플라즈마 Z 용접이고요. 뭐냐 보다는 특징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플라즈마 그 고온을 이용해서 용접하면 에너지 밀도가 커서 안정도가 높고 보유 열량이 크다. 좀 고급 용접 같죠? 그래서 안정도도 크고 보유 열량도 크다. 비드 폭, 용접하는 폭 있죠? 용접하는 폭이 좁고 용입이 깊이 용접할 수 있고 용접 속도도 빠르다. 균일한 용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용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스 보호가 불충분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빨리 용접하기 때문에 가스의 보호가 불충분하고 피폭가스를 이중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 토치 구조가 복잡합니다. 고급 용접이다, 최신 용접이다 하면 이런 안 좋은 것. 당연히 복잡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겠죠. 토치 구조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수소가스 용접, 수소 핵융합에 의해 얻어진 에너지 열을 이용한 용접. 수소가스 용접은 수소 핵융합 나오면 수소가스 용접이 되고요. 전자빔 용접. 우리 앞에서 전자빔 가열도 나왔죠. 전자빔 가열, 전자빔 용접도 있습니다. 전자빔 용접은 진공도가 10-4승에서 10-5승 수은주 밀리미터
정도의 진공 중에서 전자비움 용도의 진공도는 10-4승에서 10-5승 정도예요. 진공 중에서 가열된 텅스텐 합금의 음극으로부터 튀어나온 전자를 직류 고전압으로 가속해서 피열물에 집중해서 용접. 그러니까 음극으로부터 튀어나온 전자를 직류 고전압으로 가속해서 이것이 전자빔이고 이렇게 용접하는 것이 전자빔 용접이며 전자빔 용접의 진공도는 10-4승에서 10-5승 수은제 밀리미터 정도 된다. 딱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접 후 검사입니다. 용접을 하고 나서 검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차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용접이 빵빵빵 찍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잘 됐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뭐 팔을 사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용접이 잘 됐는지 뜯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파괴를 시켜서 용접을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후에 파괴하지 않고도 검사할 수가 있고 파괴를 시켜서 검사할 수도 있다. 그러면 비파괴 검사는 말 그대로 파괴하지 않고 용접을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거죠. 자기 검사, X선 또는 감마선 투과, 이거 방사선이죠. X선 또는 감마선 투과 시험, 그 다음에 초음파 탐상기에 의한 시험, 또 뭐가 있다?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육안에 의한 외관 검사가 있고 파괴 시험으로는 충격 시험, 충격을 주는 겁니다. 충격을 줘서 시험하고 부식시키는 시험, 부식 시험이 파괴 검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또 용접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냐? 전기 건조가 있습니다. 전기 건조는 뭐가 말 그대로 용접이나 이런 뭐 몇 수백 도 수천 도는 아니고 건조를 시키는 거죠. 건조를 시키는데 적외선 이용한 건조. 우리 적외선 가열도 있었잖아요. 적외선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니까 적외선 건조. 그다음 고주파를 이용한 건조, 전열 말 그대로 열을 발생시킨 건조가 있다. 적외선 건조는 잘 아시겠지만 적외선 가열과 마찬가지로 적외선 전구에 의한 복사 에너지죠. 복사 건조가 되고 그러다 복사에 의해 직접 피열체의 표면에 열이 공급되므로 도장면의 건조와 같은 표면 건조를 줬습니다. 얘는 표면 건조. 건조기의 두께가 구조가 간단하죠. 앞에서 적외선 가열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이동 사용 가능하고요. 조작이 간단하고 유지비가 적게 들죠. 용도는 적외선 건조, 표면 건조를 했죠. 그래서 두께가 얇은 제품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적외선 건조는 방직, 염색, 도장, 수지 가공, 보통 표면 건조, 그 다음에 온도가 높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간단한 건조에 적외선 건조가 사용이 됩니다. 고주파 건조는 말 그대로 높은 주파수 고주파를 이용한 것이고요. 고무 목재 건조, 고무나 목재의 건조, 두꺼운 물체 내부까지 건조입니다. 적외선 건조는 외부, 방직, 염색, 도장 이런 것이고 고주파 건조는 두꺼운 물체 내부까지 고주파를 쏴서 건조할 수가 있다. 전열 건조는 노내 건조, 열풍 건조, 뜨거운 바람을 쏴서 하는 건조가 전열 건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종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는 이런 부분은 보통 계속 자기학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기 자기학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하는 겁니다. 각종 효과 중에서 표피 효과. 먼저 표피 효과는 말 그대로 표면입니다. 표면, 표피 효과. 전력공학에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근하실 겁니다. 표피 효과는 뭐냐? 도체 고주파 전류를 통하면 전류가 표면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표피 효과죠. 그래서 금속의 표면 열 처리에 표면 나오니까 표피 효과, 표면 열 처리에 이용합니다. 제어백 효과는 앞에서 나왔죠. 자주 나옵니다. 열전대의 제어백 효과를 이용하고요. 펠트는 뭐냐면 제어백의 반대죠. 펠트에는 우리가 두 금속을 붙여놓고 전류를 흘리면 그 접합면에 열이 발생하는 것. 전류를 흘리면 접합면에 열이 발생하는 것이 펠트의 효과고요. 톰슨 효과는 한 금속에서요.
한 금속에 우리가 제어백과 펠티에는 두 금속을 붙였을 때 작용하는 것이고 톰슨은 한 금속에서 온도차를 주고 전류를 넣으면 열이 발생하거나 흡수하는 현상입니다. 홀 효과는 전개와 자개를 합해놓은 거예요. 금속이나 반도체에 전류를 흘리고 직각 방향으로 자개를 가하면, 그러니까 자개를 가하고 전류를 흘리면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이 홀 효과가 됩니다. 자개를 발생시켜 놓고요, 거기에 전류를 흘리면 그게 수증기 면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 이것이 홀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2장의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번 시간 한 거 계산 문제 없이 딱딱딱딱딱 정리하라 말씀만 드렸는데 그냥 무작위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헷갈릴 겁니다. 가열과 그다음에 용접이나 이런 것도 헷갈리실 거고요. 전기로도 그렇고 저항과 아크, 유도 이런 것들끼리도 약간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면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다음에 가열, 로, 저항, 아크, 유도 이렇게 구분해서 그림과 함께 쪼쪼쪼 정리해 나가시면은 이 부분 굉장히 부담 없는 파트가 될 겁니다. 예,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